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지만 70세의 노인에게는 그저 고요한 정막일 뿐이었죠. 그는 창밖에 번쩍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독한 위스키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휘자였던 사람, 음악의 황제라 불리던 서 회장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술로 밤을 지새우는 것뿐이었습니다. 3년 전 사고로 청력을 거의 잃은 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거대한 저택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수천억의 재산과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끔찍한 성격뿐이었죠. 그런 그가 가장 싫어하는 건 바로 소음이었습니다. 들리지도 않으면서 소음을 싫어한다니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는 진동만으로도 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쿵, 쿵 울리는 진동이 그의 예민한 신경을 긁어대면 그는 마치 야수처럼 폭발하곤 했습니다. 또 시작이군. 서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택 뒤편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 쪽에서 올라오는 진동이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 악취와 소음의 지옥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그 땅을 사들여 모조리 밀어버리고 조용한 공원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불도저들이 들이닥칠 예정이었죠. 이튿날 아침 서 회장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값비싼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푹 눌러쓴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체를 들키는 게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매립지 입구에 들어서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윙윙거리는 파리떼와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들. 그는 인상을 쓰며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레기 산 너머 누군가 살고 있는 듯한 낡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보였습니다. 찌그러진 철판을 덧대 만든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기서 사람이 산다고? 서 회장은 호기심 반, 불쾌함 반으로 그곳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기이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컨테이너 앞 온갖 고물들이 쌓인 마당 한가운데에 웬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부러져 벽돌로 괴어 놓았고 건반은 절반이 빠져 있는 흉물스러운 폐품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꼬질꼬질한 옷을 입은 10살 남짓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그 망가진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리가 날 리가 없었습니다. 혀는 다 끊어졌고 해머는 사가버린 고철 덩어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이의 표정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회장에 있는 피아니스트처럼 진지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텅 빈 건반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습니다. 쿵, 쿵. 서 회장의 가슴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의 손끝이 건반을 때릴 때마다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이 묘하게 규칙적이었습니다. 그건 분명 쇼팽의 곡이었습니다. 빗방울 전주곡. 서 회장이 가장 사랑했던,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그 곡 말입니다. 그는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멈췄습니다. 꾀죄죄한 얼굴에 까만 눈동자만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듯 몸을 움츠리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잘못 했어요. 안 가져갈게요. 그냥 치는 신용만 했어요. 아이는 서 회장을 쓰레기장을 지키는 경비원이나 고물상 주인쯤으로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지팡이로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이 고철 덩어리가 그렇게 좋으냐? 소리도 안 나는 걸 뭐하러 두드려? 그러자 아이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겁먹은 기색은 여전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소리 나요. 뭐라고? 귀로는 안 들리지만 마음으로는 들려요. 여기 손끝에서 소리가 나요. 아이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서 회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재들만이 할 수 있다는 내면의 청음. 그걸 이 쓰레기장의 고아 소년이 알고 있다는 걸까요? 웃기는 소리. 피아노는 마음으로 치는 게 아니야. 손가락 근육과 수학적인 계산, 그리고 완벽한 테크닉으로 치는 거지. 너 같은 꼬맹이가 알 턱이 있나? 서 회장은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이가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더 격정적인 곡, 베토벤의 월광 사막장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연주였지만 서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웅장한 선율이 자동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탁건, 호흡, 몸짓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곡의 흐름을 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 멀리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 회장이 고용했던 철거 용역 업체 트럭들이었습니다. 우르르 내린 건장한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이 쥐새끼 같은 놈들. 아직도 안 나갔어? 오늘 다 밀어버린다고 했잖아. 용역 반장이 아이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는 사색이 되어 피아노를 등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주워다 준 건데. 이게 미쳤나? 야, 다 치워. 저 고물 피아노부터 박살내. 반장의 손짓에 인부들이 망치를 들고 피아노로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으며 그들 앞을 막아섰지만 한 손에 멱살을 잡혀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아이가 허우적거리며 서 회장 쪽을 쳐다봤습니다. 서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밝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었으니까요. 그저 등을 돌려 가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작은 몸이 쓰레기 더미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인부가 내리친 망치가 피아노 건반을 강타했습니다. 틱 마이너스하고 끊어진 현이 튀어오르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서 회장의 귀에 그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박혔습니다. 아니, 그건 소리가 아니라 통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음악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영혼을 찢는 듯한 통증. 멈춰. 서 회장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소음 탓에 인부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낄낄거리며 다시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는 피아노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멈추라고 했다.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쓰레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인부들이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산전수전 다 겪은 용역 깡패들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는? 당신도 여기서 쓰레기 줍는 영감이야? 안 꺼져? 반장이 윽박질렀지만 서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 끝으로 반장의 가슴팍을 툭 밀었습니다. 내 귀가 좀 안 좋아서 말이야. 시끄러운 걸 아주 싫어해. 특히 쓰레기들이 지저대는 소리는 더더욱. 이 영감탱이가 돌았나?
반장이 주먹을 치켜들었을 때였습니다. 서 회장의 뒤를 따라오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순식간에 인부들을 제압했습니다. 서 회장의 비서실장이자 경호팀장인 최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 실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자 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이 땅 주인. 서 회장님? 서 회장은 대꾸도 하지 않고 쓰러진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흙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얼룩진 얼굴을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냐? 네. 피아노는? 건반이 2개 부러졌어요. 아이는 자신의 상처보다 피아노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작고 거친 손바닥, 굳은 살이 박인 그 손끝이 서 회장의 손바닥에 닿았을 때 그는 묘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따라와라. 네. 어디로요? 제대로 된 걸 쳐야지. 소리도 안 나는 고철 덩어리 말고. 서 회장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차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는 용역들이 무릎을 꿇고 비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보청기를 꺼버린 듯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아이는 난생 처음 보는 고급 가죽 시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아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내 실력 한번 보자꾸나. 만약 내 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땐 얄짤없이 쫓겨날 줄 알아라.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귀는 이미 기능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서 회장은 왠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피어난 저 작은 불꽃이 얼어붙은 자신의 심장을 녹일 수 있을지 말입니다. 차가 거대한 저택의 정문을 통과했을 때 아이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마치 동화 속 성 같은 집. 하지만 그곳은 주인과 닮아 차갑고 외로운 성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결벽증에 가까운 회장님이 흙투성이 꼬마를 데리고 들어왔으니까요. 회장님, 이 아이는 목욕부터 시켜. 그리고 식당으로 데려와. 밥이나 먹여야겠다. 서 회장은 퉁명스럽게 지시하고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가운데에는 먼지가 쌓인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단세대뿐이라는 명품 피아노 스타인웨이. 그가 귀가 멀기 전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리고 다시는 뚜껑을 열지 않았던 애증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4년 만에 세상 빛을 보며 반짝였습니다. 과연 들릴까? 잠시 후 말끔하게 씻고 헐렁한 셔츠를 입은 아이가 쭈뼛거리며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밥을 얼마나 급하게 먹었는지 입가에 소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피아노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진짜 피아노다. 엄청 커요. 만져봐도 좋다. 서 회장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는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건반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고귀해 보여서 자신의 손이 닿으면 더러워질까봐 겁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뭐해? 쳐보라니까. 진짜 쳐도 돼요?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지. 내가 평생 일해도 못 살 만큼.
그러니까 부수면 안 된다. 네, 살살 칠게요. 아이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음을 눌렀습니다. 딕-, 청명한 소리가 적막한 서재를 갈랐습니다. 서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역시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만이 발바닥을 통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설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한 자신이 바보 같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연주가 이어지면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동요 반짝반짝 작은 별이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곡. 하지만 아이가 변주를 시작하자 그 멜로디는 순식간에 화려한 오케스트라처럼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서 회장은 느꼈습니다. 아이의 감정을요. 슬픔, 외로움, 그리고 간절함. 엄마를 그리워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고아 소년의 마음이 건반을 타고 흘러나와 서 회장의 다친 감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파동이었습니다. 아이의 영혼이 보내는 파동이 서 회장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몸체에 손을 얹었습니다. 쿵, 쿵, 쿵. 나무 울림통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이 4년 전 멈춰버린 그의 심장 박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평생 음악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땠어요? 소리 들리셨어요? 서 회장은 대답 대신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짐짓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뭐 나쁘진 않네. 밥값은 했다. 아이의 얼굴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그럼 내일도 와도 돼요? 피아노 치러 또 와도 돼요? 서 회장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그는 내일이 아니라 평생이라도 이 아이를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안 돼. 내일은 내가 바빠. 모레 오너라. 네, 모레 꼭 올게요. 약속해요.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서 회장은 그 작은 손가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의 투박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차가웠던 저택에 처음으로 온기가 감도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불러올 거대한 폭풍을요. 서 회장의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과 쓰레기장 개발 이권을 둘러싼 검은 세력들이 이미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는 서 회장이 상상조차 못했던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 회장은 다시 술잔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괴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귓가에는 아이가 연주한 작은 별의 멜로디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습니다. 약속한 모레가 되었습니다. 서 회장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거울을 보며 수염을 다듬고 옷장에서 가장 부드러운 카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지만 그는 헛기침만 할 뿐이었죠. 오후 2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아이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가 들어왔을 때 서 회장은 짐짓 무심한 척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거꾸로 들려 있었죠.
아이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이거 드세요. 아이가 내민 건 붕어빵 2개였습니다. 식어서 쭈글쭈글해진 길거리에서 파는 1,000원짜리 붕어빵. 서 회장은 평생 호텔 셰프가 만든 요리만 먹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오다가 주웠. 아니, 샀어요. 폐지 모은 돈으로요. 할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배고프실까봐. 서 회장은 멍하니 붕어빵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죽은 뒤로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사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붕어빵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퍽퍽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투박한 밀가루 덩어리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스승과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제자. 서 회장은 아이에게 악보 보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피아노의 진동을 느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잘 봐라. 건반을 때리지 말고 건반 깊숙한 곳을 눌러서 울림을 끌어내는 거야.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뼈로 듣는 거다. 서 회장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4년 만의 연주. 그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자 묵직한 베이스 음이 마룻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손은 마법사 손 같아요. 바닥이 간지러워요.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음악이라는 언어가 있었으니까요. 서 회장의 닫혀있던 성에 웃음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위해 최고급 간식을 준비해두라고 지시했고 아이가 돌아갈 때는 몰래 주머니에 용돈을 찔러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짧고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일주일 뒤 저택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서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전무인 강 전무였습니다. 그는 서 회장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며 혹시나 유원장이 바뀔까봐 감시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모부님,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집안 꼴이 왜 이렇습니까? 어디서 냄새나는 쥐새끼가 들어왔나요? 강 전무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붕어빵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죠. 서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말 조심해. 내 손님이다. 손님이라뇨? 딱 봐도 저기 쓰레기장에서 구르는 거지 같은데. 혹시 노망이라도 나신 겁니까? 당장 나가. 서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강 전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은 아이를 향해 살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드디어 미쳤군. 어디서 굴러먹던 애새끼한테 재산이라도 물려줄 셈인가? 그건 안 되지. 강 전무가 돌아간 뒤 서 회장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민우요. 한민우. 부모님은? 없어요. 아주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지금은 고물상 할아버지랑 살아요. 서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처럼 혼자 남겨진 아이.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가 가진 재능을 꽃피우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다음 날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립지 땅을 아이의 명의로 돌려주고 유학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강 전무가 한 발 빨랐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오후 민우가 오기로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서 회장은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오다가 다치기라도 했나? 그때였습니다. 최 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꼬마 아이가 절도 혐의로 체포됐답니다. 어머, 절도? 네. 강 전무님 댁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서 회장은 지팡이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차대. 경찰서로 간다. 경찰서 취조실 안은 차가운 공기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죄수복 같은 헐렁한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조그만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경찰들이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서 회장님께서 여긴 어떻게? 비켜. 서 회장은 다짜고짜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뺨에는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서 회장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서 회장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흑. 저 안 훔쳤어요. 진짜 안 훔쳤어요. 어떤 아저씨가 심부름시켜서 갔는데 갑자기 도둑이라고. 아이가 서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강 전무, 그 비열한 놈이 아이를 제거하기 위해 파놓은 덫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널 때렸어? 저기 저 아저씨가. 민우가 가리킨 곳에는 강 전무의 비서가 비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지팡이를 들어 비서에게 휘두르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아이 주머니에서 반지가 나왔어요. 그깟 반지. 내가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아이는 도둑질할 애가 아니야.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해 놓은 상태였죠. 서 회장은 평생 쌓아온 돈과 권력으로도 당장 이 어린아이 하나를 구치소에서 빼낼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결국 서 회장은 변호인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민우를 유치장에 둔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그의 등 뒤로 민우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무서워요. 저택으로 돌아온 서 회장은 술 대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4년 전 사고 직후에 그 도끼 어린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최 실장, 강 전무, 그놈 뒷조사 시작해.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그리고 내일 당장 그놈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 자금줄 전부 끊어버려.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잃을 것 없는 노인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전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서 회장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더 잔인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치장에 있는 민우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강 전무였습니다. 그는 철창 너머로 민우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꼬마야, 여기서 나가고 싶지? 네, 나가고 싶어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 내일 서 회장이 오면 딱 한마디만 해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싫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너랑 같이 사는 그 고물상 할아버지 내일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텐데 그 낡은 컨테이너 박스 불태워버릴 수도 있거든. 민우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고물상 할아버지까지 위험해진다는 말에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면회 시간. 서 회장은 최고급 도시락을 싸들고 유치장을 찾았습니다. 민우야, 많이 무서웠지? 할아버지가 다 해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 가세요. 민우가 고개를 숙인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가시라고요. 할아버지 때문에. 저만 힘들잖아요. 저 원래 도둑놈 맞아요. 반지가 탐나서 훔쳤어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이는 서 회장의 눈을 피하며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서 회장은 보았습니다. 탁자 아래로 꽉 쥐어진 아이의 작은 주먹이 하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는 것을, 그리고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눈물방울을 말입니다. 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더 괴로워할 테니까요. 그래, 알았다. 다시는 오지 않으마. 서 회장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면회실을 나오자마자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너를 구해내고 말 테니까. 잠시 침묵. 일주일 뒤 민우는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 회장이 뒤에서 손을 쓴 덕분이었지만 민우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이는 풀려나자마자 쓰레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처참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전무가 보낸 용역들이 컨테이너를 부수고 아이가 아끼던 그 낡은 피아노마저 산산조각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안 돼. 내 피아노. 민우는 부서진 건반 조각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제 갈 곳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져갔습니다. 그 시각 서 회장의 저택. 서 회장은 텅 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 전무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과 권력을 걸기로, 그것이 비록 자신의 파멸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창밖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천둥 소리인가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규칙적인, 그리고 아주 슬픈 리듬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줄기 너머 저택 정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작은 아이. 민우였습니다. 아이는 문이 열리지 않자 대문 기둥에 머리를 기대고 손가락으로 허공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허공에 대고, 그것은 서 회장이 가르쳐준 곡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우산도 쓰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민우야. 빗속에서 아이가 쓰러지듯 서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제 피아노가 죽었어요. 흑흑. 아니야. 죽지 않았어. 내가 다시 살려주마. 그리고 너도 내가 살려주마. 서 회장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칠순 노인의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채 두 사람은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서 회장의 눈빛이 폭풍처럼 일렁였습니다. 최 실장, 주치에 불러. 그리고 이사회 소집해. 내일 아침 당장.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강 전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서 회장을 치매 및 심신미약으로 몰아 회장직에서 해임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회장님께서 최근 판단력이 흐려지셨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아이에게 재산을 넘기려 하질 않나, 헛것을 보고 고함을 치질 않나, 더 이상 경영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쾅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링거 바늘을 꽂은 채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장례식을 치르나? 서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 전무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고모부님, 편찮으신 분이 여긴 왜? 앉아라. 내 놈의 그 역겨운 목소리, 진동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니까. 서 회장은 최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어제 유치장에서 강 전무가 민우를 협박하던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강 전무의 비서가 반지를 민우 주머니에 넣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함정이에요. 조작? 내 놈 차명 계좌 내역도 조작이냐? 내 땅을 헐값에 팔아넘기려던 계약서도 조작이고. 서 회장은 서류 뭉치를 강 전무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눈처럼 흩날리는 사이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진철 씨, 특수절도 교사 및 횡령,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고모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강 전무가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지만 서 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음악에 불협화음이 끼어들면 연주를 멈추고 튜닝을 다시 해야지. 썩은 줄은 끊어버리고 말이야. 그렇게 그룹을 좀먹던 암덩어리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서 회장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민우가 급성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서 회장은 회사를 정리하자마자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조그만 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할아버지 왔다. 제발 눈 좀 뜨거라. 서 회장은 아이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그가 평생 처음으로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내 남은 생명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이 작은 천사를 데려가지 말라고요. 그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3일째 되던 날 새벽 민우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오냐. 나 여기 있다. 알아보겠느냐? 피아노. 치고 싶어요. 아픈 와중에도 피아노를 찾는 아이. 서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치게 해주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피아노를 치게 해주마. 한 달 뒤 서 회장의 저택 정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서 회장이 4년 만에 침묵을 깨고 자선음악회를 연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지휘자 단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귀도 안 들리는 양반이 무슨 지휘를 한다고 그래. 그러게 말이야. 그냥 은퇴쇼 아니겠어? 조명이 켜지고 턱시도를 입은 서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말끔한 정장을 입은 민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어린애는 누구냐고 말이죠. 민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자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서 회장이 지휘봉으로 보면대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자 서 회장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모양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너와 나,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하렴. 서 회장이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휘봉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민우의 손가락이 건반을 내리쳤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그 웅장하고 격정적인 선율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연주라고는 믿을 수 없는 파워와 테크닉,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을 뚫고 나오는 환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 회장의 지휘는 완벽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민우의 호흡을 보고 바닥의 진동을 느끼며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딱 들어맞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노인과 아이가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라이맥스 부분, 민우가 온몸을 던져 건반을 두드릴 때 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들렸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고막이 아니라 심장으로, 영혼으로 아이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사랑해요. 연주가 끝나자 정적은 잠시 이어지다 곧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 회장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서 회장은 아이를 꽉 끌어안고 관객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4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 1년이 지났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이름은 민우의 뜰. 꽃들이 만발한 공원 한가운데에는 야외 공연장이 생겼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위한 무료 음악회가 열립니다.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나비가 피아노에 앉았어요. 건강해진 민우가 공원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서 회장은 지팡이 대신 악보를 들고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야수가 아니었습니다. 녀석, 뛰지 말라니까. 넘어진다. 서 회장은 벤치에 앉아 민우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 아주 희미하게나마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 보청기를 뺍니다. 눈을 감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아이의 연주를 마음으로 듣는 것이 더 좋았으니까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되찾을 수 없다고. 하지만 서 회장은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리에 새로운 사랑을 채우면 그것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기적이 된다는 것을요.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작은 꽃, 민우. 그리고 그 꽃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선 늙은 나무, 서 회장. 두 사람의 연주는 아마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